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앞선 코너 이슈 진단에서요. 22 통화정책회의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그에 따른 글로벌과 국내 시장 영향 그리고 전략까지도 세워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종효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22 통화정책회의 다시금 정리 부탁드릴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 기대했던 것은 금리, 추가적인 금리 인하,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조금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긴 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또 향후의 시장 방향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을 지금부터 점검해 볼 텐데요.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그동안 시장이 우려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네. 왜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원하고 있었을까요? 유로존의 물가가 낮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유로존이 그동안 굉장히 높은 물가에 시달리다가 즉 네. 자신들이 제어하고자 하는 2% 이상의 물가에 시달리다가 물가가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비교적 많이 내린 금리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CPI나 코어 CPI, 즉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입 물가의 하락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경제 상승 동력이 좋을 때는 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요. 현재 이렇게 낮아지는 물가 수준을 보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던 것은 디플레였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에 빠지는 거 아니냐, 디플레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강했는데요. 오늘 드라기 총리는 분명히 밝혔죠. 오늘 추가적인 통화 정책을 내놓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일본과 같지 않을 거다. 디플레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주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디플레 빠진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유로화의 반응은 그동안 추가적으로 이 약세 부분, 즉 금리 인하에 따른 유로화의 약세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또 테이퍼링이 지속되면서 달러가 강해지다 보니까 최근에 유로화가 고점 대비해서 조금씩 무너지는 양상이었는데 오늘은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죠. 전체적으로 지금 유로화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의 반응과 함께 내포하는 의미는 유로존은 디플레가 아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로화의 강세가 다시 한번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통화 시장의 움직임이 조금 달라질 가능성, 특히 유로화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소재 관련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은 조금 제기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아직까지 유로존의 경제는 좀 혼조 양상인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 물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또 제조업 경기 등은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엇갈리게 나타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유로존 경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각각의 이제 좋은 내용과 나쁜 내용들을 살펴봐야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지 아니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지 결론을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선행 지표들은 대부분 좋은 양상입니다. 유로존 선행 지수도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BCI나 ESI처럼 심리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어서 유로존에 대해서는 이제는 침체를 벗어났다라는 시각, 특히 4분기 GDP가 발표되는 다음 주 정도를 살펴봤을 때 가장 이제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건 그동안 유로존 빅4 중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던 이탈리아도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한 시각, 심리 자체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조금 전 앵커가 언급했던 것처럼 제조업 중심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데 유럽의 지금 기업 재고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재고가 감소하고 있다는 건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죠.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이 되겠고 재고가 감소함으로써 다시 가동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밸런스가 서비스업이나 소비 동시에 개선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조업 쪽에서의 뚜렷한 개선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그동안 침체되었던 유럽의 자동차 시장도 이제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차 등록 대수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반적인 자동차 판매 증가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망할 것 같았던 프랑스의 푸조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주가도 바닥 대비해서는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산업 파급력이 굉장히 높은 이런 자동차 산업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유로존의 고용시장도 회복된다라는 의미고요. 전체적으로 경제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본다면 유로존에 대해서 별로 걱정할 것이 없어 보이고 최근에 유로존으로 왜 돈이 몰려 들어가고 있는지도 설명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부정적인 부분들인데요. 유로존 내에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좀 우리가 균형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대출을 보시면 가계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별 움직임이 없습니다만 기업대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 발견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대출이 현재 구간에서는 여러 가지 금융지표들이 안정을 찾으면서 회복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가계대출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지만 이 기업대출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회복이 빠른 속도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이 그림을 가지고 바닥을 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기업들이 현금이 많은 상황에서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은행 돈을 갖다가 쓰는 경우는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소비자 물가가 네. 비교적 안정적이다 그리고 반전을 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빅4 중에서도 스페인 같은 경우는 지금 물가 수준이 거의 제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국가가 디플레로 빠질 가능성은 언제든지 남아있다라는 것이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 최근에 경제가 회복됐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유로화 약세에 따른 수출 증가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유로화가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수출의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유로존의 이제 고질적인 문제였던 남유럽 재정 위기는 한물 지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 성장 속도의 차이는 여전히 국가별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동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또 그리스를 중심으로 하는 추가적인 리스크, 잠재적인 금융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로존은 여전히 명과 암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드라기도 항상 코멘트 끝에 지금 유로 경제가 정말로 확실하게 회복되고 있는 것은 아직 확신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그래서 달아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 경제는 지금 명확하게 보셔야 될 게 독일을 중심으로 회복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이 회복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상당수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준희 앵커가 굉장히 중요한 뉴스를 언급을 해주고 갔는데요. 네. 미국과 유럽이 왜 서로 관세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까? 결국 서로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 유로존 경제의 탄력은 아직까지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확신을 줄 만큼 강하지는 않다라고 좀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유로존에도 명과 암이 뚜렷하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드라기 총재도요, 가능성을 좀 열어둔 발언들을 매번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ECB 통화정책회의, 사실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 시장에 대한 영향력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는 좀 반겼던 흐름 같은데 우리 시장도 반길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죠. 유로존이나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가하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내부 금융시장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매수가 증가하는 자금의 흐름, 유동성의 흐름이 두 가지로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될 텐데 유로존 경제가 좋다고는 하지만 탄력적으로 아주 좋은 양상은 아니고요. 미국도 현재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속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거리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최근에 유럽 시장에서 드러나는 뚜렷한 특징은 유로존에서 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화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금리가 제로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유로 쪽에서 돈이 빠져서 이것이 이머징 같은 높은 금리를 주는 국가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유로화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은 시장의 자금 흐름이 2013년도 들어서부터 이머징보다는 선진국 쪽으로 흘러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테이퍼링 이슈로 인해서 미국도 유동성을 계속 줄이다 보니까 미국의 달러 자금들도 본국으로 회수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유로존에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10월 달까지 유로존에 다시 은행권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나가있던 위험 자산들을 거두어서 본국으로 송환하는 자금 흐름이 일부 필요하겠죠. 두 번째로 이번에 EU에서 또 무엇을 하고 있냐면 프랍 트레이딩이라든지
일부 금융권의 굉장히 위험을 확대시킬 수 있는 파생 상품 거래를 분리시킬 것을 각 금융권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네. 이런 금융개혁 자체가 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본다면 어느 정도 금융회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상반기 내에는 자금 흐름이 여전히 선진국을 향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들의 자금 흐름은 결국은 미국은 테이퍼링,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금융권의 스트레스 테스트와 금융권의 재구조 조정. 네. 구조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이 은행권을 잘라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구조를 정말 조정하는 그런 리스트럭처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전체적인 자금 흐름 유동성 측면에서는 분명히 선진국 향의 흐름이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죠. 네. 우리 시장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들리지 않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로존 경제와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면 수출 기업들 일부에서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외국인들의 자금 흐름 자체는 결국은 제한적이라고 봐야 네. 되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매수하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라든지 한국전력이라든지 최근에 단기적으로 매수가 강해지고 있는 네이버, 삼성엔지니어링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해서는 좋은 수익률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실적의 이 항상성이 떨어지는 만큼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시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조금은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ECB 통화 정책 회의에 대한 국내 영향을 또 읊어봤는데 좀 더 범위가 커졌던 것 같습니다. 글로벌 자체의 자금 흐름 동향 자체가 선진국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그렇게 우호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군으로 좀 압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켓 트렌드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